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겸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의 핵심 화두는 역시 협치였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아주 훈훈했다, 좋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리포트를 저희가 앞서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오늘 있었던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취임하시자마자 야당을 도우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들을 뵀고요. 예. 그리고 이번엔 원내대표들과 첫 만남이라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그 한 분 한 분 원내대표들이 오실 때마다 상춘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예. 모습은 제 처음 보는 모습 같아요. 대개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제일 늦게 오시고 예. 원내대표들이 먼저 이렇게 와서 기다리는 광경이 익숙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도착하셔서 그 원내대표들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는 모습이 예. 이제 그 또한 소통하고 싶고 예. 협치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님으로 대접하는 분위기처럼 아마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원내대표들께서는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물어보진 않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저는 보니까 원래 대통령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면 교섭단체 요건이 되는 그 당의 원내대표들만 주로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만나겠다라는 발표가 있을 때부터 5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도 보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간 거 보고 굉장히 노 의원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하게 되면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예. 20석 이상의 정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들하고 주로 만나는 게 관례였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대선 과정에서 5당의 후보들이 또 논쟁을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거고 또 하나는 상대 야당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왜 교섭단체 아닌 사람 부르냐고 만약에 다 다른 당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리는 대통령과 어떻든 야당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협치를 위한 첫 걸음을 잘 뗀 그런 자리였다.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건 아까 일일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그런 걸 했는데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한 경험으로 볼 때 하나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예. 이름표를 떼고 만났다는 데서 원래 이렇게 이름표를 다 달잖아요. 이름표를 청와대 가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장관들도 다 이름을 다 그 이름을 표를 달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뻔하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지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룰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이 일일이 사람 모를 때는 어느 단체 무슨 대표다. 예. 근데 그래서 이름표 떼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근태 당시 장관이 의원 시절에 계급장 떼고 만나서 토론합시다라고 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이름표 뗐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랑 오늘 만남의 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오늘은 자리는 대통령이 소탈하고 격의 없이 대화에 임했다. 이렇게 함으로 했다는 거는 서로 이제 협치를 위해 한다는 그거를 대통령도 굉장히 노력하고 했고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야당을 향해 노력했고 또 하나는 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야당들도 오늘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발목 잡기 한다든가 그런 점을 하지 않고 예. 야당도 비교적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오늘 합의한 내용은 잘 알다시피 크게 저는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거하고 네. 예. 그다음에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 하여튼 그런 게 눈에 띕니다. 네,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 지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오늘은 협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예. 구성을 될 때 이제 여기에는 정부 측에서는 그런 여야정 하면은 야당은 당연히 이제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할 텐데 당대표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럼 누가 참석하느냐에 대해서
총리도 참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을 했고 결국에 그렇게 구성이 되면 예. 정기적으로 열면서 여러 가지 경제 등 이런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를 많이 논의하겠지만 외교 안보 정보도 공유하겠다. 그랬으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든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려면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 정이 다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과거에도 여야정 협의체들은 가끔 구성이 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 이게 네. 이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잘 하려는 의지를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일단 이제 이번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셨다는 게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협치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예. 운명이고 필수 사항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협치를 위해서 뛰는 모습은 국민께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이제 정파적인 과제보다는 이게 국가의 운명을 가를 외교, 안보, 국방 사안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민생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외교, 안보, 국방은 정말 그 정파를 넘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점을 찾고 돌파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거의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추경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도 중심을 민생에 두고 해결하는 그런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잘 되면 그건 정말 본격적으로 여야 협치의 시대가 열리는 이제 그런 반증이 되겠죠. 예. 정리화되고 덧붙여서 예.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여야 정의 이 협치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예. 과반 의석에서 그냥 미치지 못하는 과반 의석이 150석이라 해야 되는데 120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교 안보 문제나 이 민생 문제에서 협치가 불가피하고 협치가 아니라 한다면 소위 정계 개편을 통해서 소위 어느 정당과 통합을 한다든가 합당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왕 현재로서는 야당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야당도 이제 과거에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예.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개헌 역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대선 전에 보면 5당 모두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져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이 딱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일단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개헌은. 예,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빨리 개헌하자 이런 입장이 대다수였죠, 정치권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예, 이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안을 갖고 계셨어요. 예. 이게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이라 네.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예,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헌의 강론에 들어갔을 때 대개 이제 국회는 내각제 개헌을 국회의원 다수가 선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런데 그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건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인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재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 국민적 요구가 더해지면 이제 조금 논의가 이렇게 다각축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 오늘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은 개헌을 하자, 권력구조 개편 논의하자.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원 선출 방식,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네. 같이 가야 된다. 뭐 이건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그 국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가 이제 6월 말까지가 개헌특위 시한이니까 네. 우선 개헌특위 시한도 연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너무 국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촛불 민심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어떻게 될지. 예.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개혁을 통한
민생 우선 개혁은 어떻게 될지, 예. 국민의 기본권 신장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제안까지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 개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개헌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진통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누구 한 분 개헌에 반대하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적 요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개헌을 다 같이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진짜 국민 앞에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6월에는 국민투표 할 수 있게 국회가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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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개헌이라는 게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기간 동안은 개헌을 하겠다고 해놓고 임기 초중반에는 이제 개헌하겠다는 말을 전혀 안 해왔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87년 이 헌법 체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대선 기간에는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예. 이 취임 초에 이렇게 개헌하겠다고 한 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도 하겠다 그랬고 또 여야 지금 5당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개헌의 기회를 맞았다. 임기 말에 가서 역대 대통령들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로 오해가 돼서 이제 결국엔 다 불발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로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쟁점이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하나가 이제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예. 하는 문제하고 각 당의 옛날 이제 국회의원을 얼마나 배출하느냐고 관련되어 있는 선거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 개헌의 권력 구조 문제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이제 소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 얘기가 직접 나온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봉투 만찬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국장은 좌천이 됐는데 일단 오늘 인사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그 검사를 이제 그동안 좌천이 돼가지고 대전 고검에 아마 검사였던 모양인데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소위 검찰의 빅2로 알려져 있는 중앙지검장 한 거는 이제 파격 인사죠. 예. 파격 승진 인사인데 그게 윤석열 검사를 거기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이 그동안 예외적으로 2005년부터인가 이거를 원래 지검장이 아닌 고검장급으로 네. 이렇게 임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검장급으로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 예. 승진을 했는데 기수로 봐도 23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연수원 18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이번 지검장은 연수원 23기인데 그 중앙지검의 현재 차장이 제가 알기로 연수원 그 노승건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거 바로 선배예요. 예.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데로 예. 옮기든지 하는 게 아마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데서의 파격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꼿꼿하고 좀 강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력으로 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제 소신 수사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하고 갈등해서 이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번에 또 특검 때 이제 또 특검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그런 경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그런 거고 반면에 이번에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 원래 이런 고검장급이었는데 예. 부산 고검의 차장 검사로 사실상 예. 좌천이라 그러는데 이제 강등성 좌천이 된 거죠.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 고검의 차장 검사로 또 좌천이 되고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인사와 다른 좀 파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은 오늘 검찰 인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신 인사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온 인사를 보면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친문 측근들은 이 선으로 후퇴하고 있다. 예. 그래서 공정한 인사의 틀을 마련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대를 중용해서 일하는 그 인사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탕평 인사입니다. 근데 이 탕평 인사를 지역 탕평, 그다음에 계파 탕평 예. 요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개혁 성향의 인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시죠.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낮은 인사, 책임 묻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저께 대통령께서 5.18 기념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이은 3기다. 예. 이렇게 명확히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잘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 과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협치와 대탕평과 그런 절차를 잘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저께 또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인사 4가지 특징, 그다음에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예. 명확히 하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탕평하면서 가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오늘 윤석열 검사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인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명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안정성하고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서 편하고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새로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고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어쩌면 더 대통령 입장에선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취하지 않고 현재 있는 분 중에 임기 1년 4개월 남긴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하신 거는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헌재를 더 존중하고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 여전히 김희수 재판관을 제가 19대 초에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되실 때 인사청문위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흠없는 분은 처음 봤다. 그렇게 청문위원들이 얘기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청렴하다고 예. 이후에 이제 헌재 들어가셔서 판결 성향을 보면 이제 되게 개혁성이 강한 분이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현재 재판관 중에 뽑은 건 안정성을 주고 예. 그다음에 개혁적인 분을 선택한 것은 역시 그 기본적인 인사에 있어서의 개혁성을 동시에 추구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그 임기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입법적으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요거는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오늘 이거를 발표를 직접 했다는 또 발표했다는 데도 관심을 끌었는데 예. 또 질문까지 직접 받았죠. 예.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질문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아주 핵심을 잘 질문한 것 같아요.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항상 논란이 돼 왔는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헌법재판관 한지 몇 년이 됐을 때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면 그럼 그 임기가 과연 그 전 헌법재판소장 자녀 임기만 하게 되느냐 예. 아니면 그로부터 6년을 더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단지 재판관은 임기 6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연임을 시키면서 6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바로 직전에 물러난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돼서 예. 2011년에 재판관이 됐는데 2013년에 현재 소장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재판관 임기 6년에 맞춰서 그냥 물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법적 전문가니까 예. 이거는 국회에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다시 이거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느냐 그거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남은 1년 4개월만
이제 그 기간만 한다. 요건 일단 정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덧붙이시는 그 차후에 할 사안이죠. 것에 네, 네. 대해서는 네. 이제 국회 내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다고 네. 받아들이면 이 되겠네요.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인선 내용을 좀 쭉 짚어보고 있는데 저녁에 있었던 인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세안 특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드문 일이긴 한데 인사를 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데 이 박원순 시장 아세안 특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세안의 특사를 파견한다는 건 그러니까 때로 우리나라 외교가 되게 특정 국가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아세안 국가가 그 교역량이 되게 많고 우리가 연간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3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외교적으로는 신경을 덜 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을 특사로 파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교를 다변화시키고 아세안 국가와의 이제 경제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외에 원래 박원순 시장님이요 시민사회 운동하시면서부터 그때도 이게 도시 재건이나 도시 건설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도시 차원의 교류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쪽에 인적 네트워크도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대선 때 같이 후보로서 겨룬 분이잖아요. 경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맞선 상대에 대한 배려, 탕평도 되면서 동시에 적재적소에 예. 특사를 파견한. 그래서 되게 좀 흐뭇한 인사인 것 예. 같습니다. 네, 파견 인사라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주로 고르시지 않나 네. 이런 평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저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하고 얘기할 때 인사권을 갖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운영하겠다. 이 언급을 두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권을 두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네. 충돌까지 갈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그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역대 대통령들이 원래 이제 헌법을 그대로 현재 개헌하지 않고 적용하더라도 예. 총리는 책임 총리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각부를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소위 강요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임명권은 대통령이 거의 고유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대 대통령들이 책임 총리를 하겠다든가 총리의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했다는 말을 많이 해왔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그중에 그래도 좀 많이 행사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가 아마 예. 그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이해찬 총리가 실권을 많이 행사했던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권한을 부여했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출입 기자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책임 총리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권한을 하여튼 많이 부여하겠다고 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거로 봅니다. 단순히 그냥 뭐 권한을 많이 주겠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지금 현재 빨리 공식적으로 임명이 돼야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러게 되면 예. 본격적으로 장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네.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부득이 지금 현재 전임 정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테 이제 인사 제청권을 받아야 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임명이 돼서 만약에 다른 흠결이 없다면 흠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예. 흠결이 없다면 빨리 임명이 돼서 이낙연 총리가 제청을 해서 많이 하는 식으로 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뭐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충돌하거나 크게 예. 갈등할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 뭐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내용을 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취임 9일째인 오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응답자의 87%가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9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제가 보시기에도 무리 없이 잘 하시고 계시고 예. 특히
그 친서민 행보가 아니고 이분이 진짜 서민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네.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 비빔밥 드셨잖아요. 예. 그 과거에 우리가 송로버섯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서민이시니까 서민 행보도 아니다. 예.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시고 사실 측근을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하는 상황이 마음은 아픈 상황이지만 그런 거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인사도 국민 눈높이에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픈 부분을 위로하는 모습. 그러니까 5.18 그 우리 기념식 때 예, 예. 그 정말 울면서 그 낭독하신 분 예. 그냥 그 경호 파격으로 또 가서 안아주시고 이런 것이 국민들을 되게 국민들이 위로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없애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또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아우 막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아울러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래 좀 잘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별로 무리를 안 하시는 분이고 많이 네. 듣는 분이어서 예. 예, 지금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덕 주님 저희가 그 34분까지 진행할 텐데요. 뭐 워낙에 칭찬이 많고 파격이 많고 소통이 많고 허니문기간인 걸 다 감안하더라도 거의 전 미디어들이 칭찬이 많아가지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일단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해요. 예, 그러십시오. 여론조사 이게 87%가 잘할 거로 본 거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걸 보고 예. 앞으로 잘할 거다. 대통령 지지도 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예. 그거 어쨌든 일주일 하는 거 보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데 과거 대통령하고 비교하자면 일주일째 또는 2주일째 조사한 거에 비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갤럽에서 같은 기준으로 설문을 한 경우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옛날 초기반에 지지가 높았잖아요. 그때가 85%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79%, 박근혜 전 대통령이 71% 이렇게 나왔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문항의 질문을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죠. 제가 예. 보기에 저는 역대 대통령 7번째 대통령을 취재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이나 이런 건 대통령의 의지로서 잘할 수 있는 건데 예. 나머지 예를 들어서 경제를 살린다든가 예. 또 다른 것들은 단순히 대통령이 잘하고 싶어도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예산도 잘 써야 되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고 또 예.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 아닌 나머지 부분들이 또 앞으로 잘 풀려가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